삼성이 창립 50주년을 맞은 날 이재용 부회장은 기념식에 불참한 채 일본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이 부회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도전과 상상력, 상생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50년 삼성이 거친 도전의 역사와 미래를 짚어봤습니다. 정부가 닷새 뒤인 오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지역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회의 결과도 제도의 적용도 당일 바로 이루어집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조건과 예상되는 적용 지역들 알아봤습니다. 지난 2008년 수출 기업들에게 수조 원의 손해를 일으켰던 키코 사태와 관련해 첫 분쟁 조정이 진행 중인데 책정된 보상 비율이 20%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예상보다도 낮은 비율인데 이렇게 책정된 이유와 현재 조정 상황 등 단독 취재했습니다.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로 불리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이에 발맞춰 각종 유통업체들도 속속 할인 행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온라인 업체들의 경쟁이 특히 치열합니다. 코세페 첫날 모습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삼성전자가 창립 50주년을 맞은 날입니다. 그런데 총수 이재용 부회장은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고 일본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과거 이건희 회장도 중요한 의사결정을 앞두고 일본을 찾았던 선례가 있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총수가 자리를 비우기는 했습니다만 오늘 창립 50주년 기념식 소식부터 들어보죠. 네, 지난 1969년 설립된 삼성전자가 오늘 창립 50주년 행사를 경기도 수원의 삼성 디지털시티에서 가졌습니다. 김기남 부회장, 김현석 사장, 또 고동진 사장 등 임직원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영상을 통해서만 임직원들에게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보냈다는 영상 메시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이 부회장은 기념식 영상에서 다가올 50년을 준비해 미래 세대에 물려줄 100년 기업이 되자고 말했습니다. 또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도전의식과 상생도 강조했습니다.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게 세계 최고를 향한 길이라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일본 출장을 놓고서는 어떤 해석이 나옵니까? 네, 이 부회장의 일본 출장은 올해 들어 4번째입니다. 일본 현지의 사업 파트너들을 만나서 협력 강화, 또 신규 사업 등의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삼성의 장기 비전 구상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1983년 이병철 선대 회장은 반도체 산업 진출을 도쿄 구상을 통해 밝혔고 이건희 회장의 중요 분기점마다 도쿄를 찾은 선례가 있었습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50년 전 삼성전자는 흑백 TV를 만들던 작은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훌쩍 성장해 세계 반도체와 TV, 스마트폰 시장의 1위에 올라 세계 기업사의 역사를 새로 썼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가 삼성의 과거를 짚어봤습니다. 브랜드 가치만 71조 원, 27년 동안 세계 디램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 불과 반세기 만에 삼성전자가 만든 기적입니다. 1969년 이병철 선대 회장은 36명의 직원과 함께 삼성전자 공업을 설립했습니다. 지금 삼성 직원은 10만 명이 넘습니다. 50년 새 2,800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3,700만 원이던 매출은 지난해 244조 원을 넘었습니다. 기적의 성장에는 몇 번의 분기점이 있었습니다. 이병철 선대 회장은 1982년 도쿄에서 반도체 사업의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1993년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통해 품질 혁신을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이는 삼성이 세계적 수준의 품질을 갖추고 글로벌 회사로 도약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질 하나 방향으로 가자 하는 이 질이 안 되는 이 삼성그룹이 질이다, 질.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4월 반도체 비전 2030을 제시했습니다. 사실상 가보지 않은 비메모리 반도체를 다음 목표로 세웠습니다. 메모리에 이어서 파운드리를 포함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확실한 1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온 반백년을 넘어 삼성전자가 앞으로 반백년 동안 또 어떤 기적을 써내려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하지만 보신 것처럼 오늘 50주년 기념식은 총수 없이 치러졌습니다. 지금 삼성이 축포를 터뜨릴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장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진행되고 있고 미래 사업 먹거리도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정윤형 기자가 삼성의 미래를 짚어봤습니다. 반백년 기적을 만들었지만 앞으로 50년은 보이지 않는다. 삼성전자의 조용한 창립 기념일은 현재 삼성이 닥친 이런 상황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업 환경 변화, 미중 무역 전쟁 등 불확실한 요인이 한꺼번에 들이닥쳤기 때문입니다. 이런 탓에 더욱 장기적 비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이 부회장에게 당부를 한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읽힙니다. 삼성의 총수가 제시한 장기 비전이 삼성의 사업적 비전을 넘어 사회와 국가에 큰 울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 당시 이건희 회장의 선언은 낡은 관행을 넘어야 한다는 사회적 화두와도 맞닿아 있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비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등 사업적 비전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아직 이런 장기 비전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기존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 바뀌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고 선언하는 필요가 있겠다. 어떤 정치의 논리나 이런 것보다도 세상을 가장 먼저 이끌어가고 선도하는 기업으로 변신하겠다. 이런 혁신하는 기업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100년 삼성을 넘어 우리 사회에 어떤 화두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지역을 정할 일정을 잡았습니다. 다음 주 관련 위원회가 진행되면 당일 발표를 거쳐 곧바로 적용됩니다. 서울 강남권과 마포, 용산 등에서 동단위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첫 적용 지역이 오는 6일 결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10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된다고 밝혔습니다. 회의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의 교수, 연구원 등 25명이 참석해 1시간 반가량의 심의를 거쳐 곧바로 결과 발표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는 기준은 투기 과열지구 가운데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2달간 청약 경쟁률이 평균 5대1 이상인 곳 또는 석 달간 주택 거래량이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0% 이상 증가한 곳인데 이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앞서 정부는 구단위가 아닌 동단위의 핀셋 규제를 예고했는데 전문가들은 강남 4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 등이 우선 사정권 안에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동작구와 과천시도 후보로 거론됩니다. 개발이 끝난 지역은 제외한 아현동이라든가 타운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흑석이라든가 노량진 같이 이렇게 동별로 재개발 재건축 이슈가 있는 지역들 위주로 아마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다음 주 회의에서는 경기도 고양과 남양주시, 부산시 등이 건의한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여부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기본 취지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입니다. 특히 월 10만 원도 안 되는 돈에 50년씩이나 집을 빌려주는 영구임대주택은 정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만 입주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그런데 실제 이곳에 가봤더니 5천만 원을 넘는 고급 자동차가 즐비했습니다. 김원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시 대치동의 한 영구임대 아파트입니다. 소득이 적은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 장애인인 경우에만 입주할 수 있을 정도로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단지 곳곳에 고가의 수입 차량이 눈에 띕니다. 중고 시세로 2,522만 원이 넘는 차가 있으면 영구임대 아파트에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고 가격이 3천만 원대를 훌쩍 넘는 수입차도 입주민 스티커를 붙이고 버젓이 세워져 있습니다.
안 되죠. 원칙대로 한다고. 우리도 그거 알고 있어요. 아는데 또 우리 입장에서 주민들이 그런 차를 가지고 있다 해서 경기 주제에 그런 얘기는 할 수는 없는 거아니에요. 공공임대주택 운영과 관리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가 LH 공공임대주택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최근 2년 사이 600건의 부적정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계약갱신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적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례만 300여 건 이상 적발됐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몰래 세놓는 불법 전대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고발 조치를 하지 않는가 하면 공공임대주택에 살던 남녀가 결혼할 경우 한 명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야 하지만 그대로 유지한 경우도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부적정 사례에 대해 중복 계약을 해지하고 불법 전대자를 고발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 전대를 선별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부적격자 지원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다음은 항공 마일리지 관련 소식입니다. 대한항공이 현금과 마일리지를 섞어서 항공권을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네, 대한항공은 어제 공정거래위원회에 복합결제 시범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항공권을 구매할 때 전액 현금 결제 또는 전액 마일리지 차감을 했어야 했는데요. 복합결제는 현금과 마일리지를 섞어서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이 도입될 경우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해 사용하지 못했던 마일리지 사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거 언제쯤 가능해지는 겁니까? 네, 전면 도입하기까지는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약관을 개정하고 결제 시스템을 새로 개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한항공은 마일리지당 현금 전환 비율 등을 정해 연내에 관련 제도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를 추진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네, 마일리지 운영 방식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었는데요. 때문에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복합결제 방식을 도입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마일리지를 꽉 채워야 항공권을 살 수 있는 현재 방식이 소비자의 마일리지 사용 권리를 제한한다고 본 겁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아직까지 복합결제 도입 등에 관한 의견을 공정위에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SBS CNBC 이한나입니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 압박에 실적 악화가 예상됐던 카드사들이 올 3분기 오히려 높은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간 경영난을 강조했던 카드사는 숫자로는 좋아졌지만 실적의 내용은 나빠졌다고 하고 일각에서는 카드사가 수수료 인하의 타격을 과장했던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옵니다. 류정훈 기자가 양측 이야기 모두 들어봤습니다. 정부는 연초부터 카드사를 겨냥해 수수료 인하를 요구해왔습니다. 카드노조는 정부 규제로 카드사 실적이 곤두박질치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총파업 불사를 외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올 3분기 실적은 카드사들의 우려와 달리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업계 1위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 우리카드의 올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모두 지난해보다 늘었습니다. 설령 순이익이 줄었다고 해도 소폭에 그칩니다. 그러나 본업을 잘했다기보다는 비용을 줄여 실적을 끌어올렸다는 게 카드사들의 설명입니다. 수수료 사업에서 본업에서 이제 돈을 못 버니까 비용을 계속 줄여왔죠. 마케팅 비용도 줄여오고 파공비도 줄여오고 나쁜 성장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비용을 줄여서 이익을 크게 내는 형식으로. 이런 상황에서 호실적을 놓고 당국의 카드 수수료 인하 압박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실제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카드사들이 지나치게 엄살을 부린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급 결제 시장에서 지금 온라인 결제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서 카드 이용 실적도 좀 많이 증가를 해서 그만큼 이제 그동안에 이제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인해 가지고 또 손실을 볼 수 있었던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만회가 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수수료 인하 압박에 수익성을 이유로 각종 소비자 혜택을 축소했던 카드업계. 예상과 달리 카드사들이 호실적을 거두면서 카드사들이 부담을 고객들에게 전가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글입니다. 6개월짜리 어학연수를 갔는데 이 기간 동안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나 이런 질문인데 공단 측의 답변은 한 달 넘게 체류를 하면 보험료가 면제된다는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4년부터 건강보험법 6권 해석에 따라 15년간 이 같은 사례에 대해 보험료 납부를 면제해줬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년치만 봐도 6개월 미만으로 짧게 해외 체류를 했고 그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은 사람은 20만 명에 육박합니다. 면제 액수도 400억 원이 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최근 법제처가 해외 여행 중인 사람에게는 건강보험료를 면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같은 법인데 복지부는 면제를 해줬고 법제처는 안 된다고 하니까 법이 어떤지 좀 보겠습니다. 건강보험법에서는 보험료가 아니라 보험급여, 그러니까 혜택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를 먼저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해외여행자나 해외에 파견 나가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현역병과 같은 일부 군인, 또 교도소 등에 수감된 경우까지 총 4가지 경우의 혜택을 받지 않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법문을 한참 내려가면 이 혜택 정지 대상 중에 해외여행자를 제외한 3가지 경우에 보험료도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험료를 면제해주는 기준이 혜택을 정지하는 기준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보면 혜택이 없으면 보험료도 안 낸다라는 원칙이 작동한 것으로 보이는데 복지부는 이 지점에 주목한 듯합니다. 그래서 사유가 뭐든 한 달 넘게 해외에 체류하면 혜택을 못 받는 동안 보험료도 안 내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법제처는 법에서 엄연히 해외여행자를 면제 대상에서 제외시킨 만큼 법을 따라야 한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복지부는 관련해서 개정 작업에 착수했는데 법제처의 해석대로 보험료의 면제가 없어질지 아니면 아예 해외여행자에 대한 면제 조항이 새로 생길지는 아직 방향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우리 수출 실적이 또 감소했습니다. 11개월째 마이너스 성적표를 받아들고 있는 건데 이를 놓고 정부는 수출 부진이 끝날 때가 다가왔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는 반면 기업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수출 실적부터 짚어주시죠. 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467.8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4.7%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11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감소폭은 3년 9개월 만에 최대입니다. 우리 수출 주력 품목 상황도 악화됐는데요. 반도체는 32.1%, 석유 제품은 26.2%, 석유화학은 22.6% 줄었습니다. 또 대중 수출은 16.9% 줄었고 대미 수출은 8.4%, 대일 수출은 13.8% 감소했습니다. 주요 원인은 뭡니까? 그리고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대외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여기에 반도체 업황 부진과 유가 하락 등 글로벌 경기 둔화까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수출 경기가 바닥을 찍은 것으로 보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반도체 가격 회복, 수주 선박의 인도 본격화 등이 뒷받침된다면 내년 1분기에는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업들이 어려움을 좀 겪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기업들은 워낙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서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일부 기업들은 아예 비상경영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키코 사태,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환율 차이에 불확실성이 왔다 갔다 하는 수출 기업들의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 환율이 일정 구간 안에만 있으면 달러를 고정된 가격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한 파생 상품인데 지난 2008년 환율이 급등하면서 수조 원의 손실을 냈던 사태입니다. 이 키코 사태 10년이 지나서 피해 기업들의 분쟁 조정이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그 보상 비율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낮은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관련해서 단독 취재한 손석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손 기자. 네.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물어보죠. 이 보상 비율이 얼마로 책정된 겁니까? 애초 알려진 길이 피해액의 20에서 30%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게 애초에 알려진 내용이었는데요. 저희 취재 결과 보상 비율은 피해액의 평균 20% 미만으로 조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어떻게 이런 비율이 나오게 된 겁니까? 이제 조정 과정에서 금감원이 피해 기업들 그리고 또 은행들 이 양측의 입장을 조율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보상 비율이 중요한 것은 또 다른 잠정적인 조정 대상 기업들에게도 포괄적으로 적용될 기준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4개 업체 말고도 향후 다른 피해 업체들의 분쟁 조정까지 감안해 은행들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보상 비율이 조정돼야 했고 피해액의 20% 미만으로 낮춰진 것입니다. 예. 이 조정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은행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난 1년여간의 진행돼 왔던 조정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해당 은행들의 이사회 통과가 가능한 수준으로 비율 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비율이 모든 업체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기업별 상황에 따라서 비율은 가감이 됩니다. 이번 조정이 성공하면 2008년 키코 사태가 불거진 지 10여 년 만에 피해 협상에 대한 사실상의 첫 성과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금융당국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키코 공대위 측이 지난달 초에 금융위원장에게 면담을 요청을 했고요. 일정 조율을 거쳐서 11월 첫날에 오늘이죠. 면담이 성사됐습니다. 예. 은성수 위원장과 조붕구 키코 공대위원장 오후 3시 반부터 약 45분간 비공개 면담을 가졌고요. 공대위 측은 2018년 금융위가 내놓은 키코 피해 기업 지원 방안을 이행할 것을 요구해 왔는데 이번 면담에서 은 위원장과 조 위원장, 민간합동 조사기구 설치라든지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 등 지원 방안들을 논의했습니다. 네, 송 기자 수고했습니다. 국내 유통업계가 오늘부터 대규모 할인 행사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시작했습니다.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와 중국 광군제 등 해외 할인 행사까지 겹친 이번 달이 국내 업체들에게는 사활을 걸어야 하는 기간인데요.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기 위한 할인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엄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5,000원짜리 패밀리 레스토랑 할인권이 1,500원. 의류 건조기는 정가보다 30만 원 이상 쌉니다. 지난해 11월 할인 행사를 통해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던 이베이 코리아는 올해 할인폭을 더 키웠습니다. 오는 1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시작 반나절 만에 품절 상품이 속출하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셀러의 참여 범위가 7,000에서 11,000까지 확대가 되었고요. 평소의 2배에서 한 2.5배까지 그 거래량이 폭증하는 그런 현상들을 보였고요. 올해는 작년보다 한 80% 정도 신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합니다. 11번가와 위메프, 티몬 등 다른 이커머스 업체들도 특가 행사를 시작했고 롯데와 신세계 등 대기업들도 속속 할인에 나서고 있습니다. 신세계그룹 최초로 18개사 모두가 참여해 신세계그룹의 유통 역량과 노하우를 모두 쏟아붓는 만큼 고객분들께 차별화된 상품과 다양한 할인 혜택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특히 미국과 중국에서 진행되는 할인 행사와 같은 달에 진행되기 때문에 가격에 성패가 달려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굉장히 위축된 소비자 심리를 가격도 세일하면서 붐을 일으키고 그래서 소비 심리도 좀 해제되고 또 국내에서 그렇게 못지않은 할인이나 이벤트 같은 거 한다면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대목이 될지 잔인한 한 달이 될지 유통업계의 과감한 11월 할인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오는 2024년까지 20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미세먼지 농도를 35% 넘게 끌어내리겠다는 게 목표인데요. 당장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기간에는 서울 등 6개 대도시에서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정현 기자, 미세먼지 주요 대책들부터 전해주시죠. 네, 정부는 오늘 3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먼저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수도권과 6개 대도시에서 공공차량 2부제가 도입됩니다. 이 기간 동안 필수 차량을 제외한 모든 관용차와 임직원 차량은 홀수날과 짝수날에 맞춰 운행해야 합니다.
또 생계형 차량을 제외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도 다음 달부터 3개월 정도 계도 기간을 거쳐 수도권 운행이 제한됩니다. 이 밖에 취약계층은 미세먼지 마스크가 무료로 지급되고 올해 안에 모든 유치원과 학교에는 공기 정화 장치가 설치됩니다. 중장기 종합대책도 나왔죠? 네, 먼저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가 결정됐습니다. 삼천포 1, 2호기와 보령 1, 2호기 등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6개의 가동 중단이 당초 오는 2022년에서 2021년 상반기로 앞당겨졌습니다.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배출 허용 총량제가 적용되는 대기관리 권역도 현재 수도권에서 내년 4월부터는 중부와 남부, 동남권역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또 경유차 운행을 줄이기 위해 조기 폐차 보조금과 취득세 보유세 체계도 개편될 예정인데요. 여기에 오는 2023년부터는 하이브리드 차와 휘발유차, 가스차는 저공해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20조 2천억 원을 투입해 초미세먼지 농도를 35% 이상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김전혜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6월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이 지난해 말과 비교해 1.4% 증가한 245제곱킬로미터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체 국토 면적의 0.2% 수준으로 여의도 면적의 85배에 이르고 축구장 3만 4천여 개에 해당합니다. 국적별로는 미국인 보유 토지가 전체 외국인 보유 면적의 52.2%를 차지했고 중국, 일본, 유럽 순이었습니다. 산업 간 경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던 기업이 동맹을 맺는가 하면 다른 업종끼리 손잡고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과거와 같은 주력 업종의 단순한 몸집 불리기가 아닌 파격적인 합종 연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늘 밤 11시 취재 파일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어제부터 황사의 영향으로 전국의 대기질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 밤부터 미세먼지 농도는 점차 낮아지겠지만 남부지방은 내일까지도 옅은 황사가 나타나겠는데요. 내일 오전 전라도와 경남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단계, 제주도는 매우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다행히 낮부터 먼지가 차츰 해소되기 시작해 모레는 전국의 공기질이 깨끗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는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11도, 광주 10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20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외출 시 입고 벗기 편한 겉옷으로 체온 유지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춘천 7도, 대전 8도로 아침에는 쌀쌀하고요. 낮 기온은 20도를 조금 밑돌겠습니다. 동해안 속초와 강릉은 아침 기온 10도에서 시작해 한낮에는 20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남부지방 전주의 아침 기온 9도, 대구 10도를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20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일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 사이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비 소식이 있고요. 당분간 아침, 저녁으로는 일교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뉴스 프리즘을 진행하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저는 오전 6시 경제와이드 모닝벨로 이동하고 뉴스 프리즘은 신윤철 기자가 대신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